대표적인 게 돈이죠.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그런 나의 과거의 경험들이 무의식 중에 스며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SNS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점은 것 같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이제 자존감 불균형을 경험할 때 그때 그 순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저도 헷갈리거든요. 이 두 개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인데 자존심이라고 하게 되면 외부에서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나를 얼마나 인정하는지 이런 걸 주로 얘기할 때 이제 자존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자존감은 그것과는 좀 별개로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스스로에 대한 평가 이런 걸 주로 자존감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해서 이런 용어들은 과학적인 용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둘을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뇌과학이 더 필요한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들은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심리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름을 부여한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심리적인 현상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생물학적인 기제라든가 그런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것도 그런 심리적인 상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뇌과학적인 이해가 미리 선행되어야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존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 알로스테시스라는 개념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알로스테시스라는 건 우리의 뇌가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을 미리 예측하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외부 환경을 활용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뇌에서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이걸 이제 수동적으로 복구하는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알로스테시스는 이거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걸 예측하고 방지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 뇌는 점점 복잡하고 추상적인 보상들을 학습하게 돼요. 그게 2차적 보상이라고 부르는데 물이나 음식 같은 1차적 보상과는 좀 다른 좀 더 발달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우리가 학습하게 되는 그런 2차적 보상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돈이죠. 돈이라고 하는 건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이 발생하기 전에 이걸 미리 예측하고 방지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보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차적 보상은 1차적 보상들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보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이나 음식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각각 이제 개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돈은 이제 그 보상을 얻게 되면 모든 1차적 보상들을 다 한꺼번에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나의 어떤 노력이나 자원을 집중할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보상입니다. 사실 여러 2차적 보상들 중에서도 인간이 가장 먼저 학습하게 되는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보상이 바로 사회적 보상이에요. 타인이 나를 얼마나 인정하는지, 나에게 주의와 관심을 보이는지, 호감을 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보상인데 사회적 보상은 갓난아기가 태어난 그 시점부터 수없이 많은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걸 해결시켜준 타인, 대부분 이제 엄마가 되겠죠. 이 엄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되는 게 바로 이 사회적 보상입니다. 사회적 보상은 굉장히 효율적인 2차적 보상이죠. 우리 뇌는 효율성을 끊임없이 추구하게끔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효율적인 2차적인 보상을 발견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보상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관심이 떨어지게 되고 무시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적 보상에 너무 몰입하게 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사회적 관계가 점점 복잡해져 가면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인정 욕구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타인이 나를 평가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스스로 내가 느끼는 어떤 자신의 가치라고 주로 생각을 하는데 최근 이론에 따르면은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나의 가치를 생각하는 그 과정에서도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그런 나의 과거의 경험들이 무의식 중에 스며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타인의 평가에 완전히 무관할 수 없다라는 게 최근의 이제 이론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무의식 중에 이제 발현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내가 미래에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이 예상될 때 이걸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어떤 노력하는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자존감이 충족되기도 하고 아니면 오히려 낮아지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자존감 불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은 일상에서 끊임없이 자존감 불균형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서 자존감이 계속 불균형 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균형 상태로 돌아가기도 하죠.
거죠. 자존감을 높다와 낮다라고 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균형 상태와 불균형 상태로 구분하는 게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누군가로부터 기대보다 너무나 큰 과도한 보상을 받게 돼도 자존감은 이제 불균형 상태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내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점점 더 큰 어떤 칭찬이나 보상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상태도 어떻게 보면 자존감의 불균형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상태를 설명하기에는 단순히 자존감을 높거나 낮다라고 설명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기대보다 큰 칭찬이나 감사 아니면 너무나 큰 비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되고 어떤 전략들을 세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방어 행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방어 행동의 목적은 자존감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목적인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건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면 거기에 이제 발끈할 수도 있고요. 화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와 비교를 했을 때 너무 부러움이나 질투심을 느끼게 될 때 이런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뭐 안 좋은 점을 찾아낸다거나 나의 어떤 또 다른 장점을 더 부각시킨다거나 이런 모든 행동들이 다 자기 방어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자존감의 불균형은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그 자존감의 불균형을 발생시킨 원인을 정확히 찾아서 이걸 해소할 수 있으면 균형 상태로 잘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원인을 정확히 찾지 못하고 좀 충동적으로 급하게 해소하는 습관들이 굳어지게 되면 원인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균형 상태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엔진이 고장난 자동차를 계속 몰고 다니면 그 연비는 떨어지고 속도도 잘 나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원인을 정확히 찾게 되면 엔진을 더 성능 좋게 바꿀 수 있고 적은 연비로도 더 쉽게 차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상적인 예를 들자면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부모의 양육 방식이 될 수 있겠죠. 너무 지나치게 무관심한다거나 아니면 비판적이라든가 너무 높은 기대를 갖고 있거나 확대를 하는 건 뭐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이런 부모들의 양육 방식이 당연히 이제 불균형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친구들한테 뭐 왕따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학교 폭력을 당한다거나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나보다 너무 뛰어난 사람들을 끊임없이 볼 수 있게 되고 이런 미디어에 과도하게 노출되게 될 때 그러면서 계속 나와 타인을 비교하는 그런 사회 비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자존감 불균형의 원인이 될 수가 있죠. 이런 자존감 불균형은 누구든 일상에서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인데 그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게 되고 잘못된 방식으로 이걸 해소하게 되면 그게 이제 불균형이 계속 고착되고 심지어 점점 더 악화되는 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근데 어떤 경우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내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감정을 느낀 건 나 자신이고 그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것도 그 주체도 이제 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심각한 어떤 우울증을 경험한다거나 굉장히 큰 수치심, 죄책감 이런 것들을 느꼈을 때 일단 처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감정의 원인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 그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이 촉발하는 어떤 반응에 그 반사적으로 이끌려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가장 크거든요. 그 감정을 느끼는 순간 그 감정을 인식할 때 사실 감정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일단은 그런 상태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상태로부터 이제 다른 어떤 해결책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때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뭔가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게 큰 감정으로 표출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존감 불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 인정 욕구라는 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인식을 해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걸 느끼는 순간 그 원인이 인정 욕구라는 걸 알아차리기 굉장히 어렵고 알아차리더라도 이걸 부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자기 방어 행동 기저에 인정 욕구가 있다는 걸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자기 비하라든가 아니면 타인이 날 칭찬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움츠러들고 오히려 거기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과도한 어떤 겸손 행동도 자기 방어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타인의 말에 지나치게 동조한다거나 그리고 내 의견을 전혀 앞세우지 못하고 무조건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그런 행동도 자기 방어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타인으로부터 회피하려고 하는 행동, 사회적 관계를 두려워하고 그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내가 경험할 수도 있는 어떤 비난이나 거절에 대한 예상이 너무 커서 사회적 관계를 아예 맺지 못하는 그런 행동도 자기 방어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어떤 성과를 보였는데 그게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뭐 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커질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게끔 나에게 핸디캡을 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시험 전날 일부러 공부를 안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죠. 왜냐면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내가 점수가 낮게 나오면 그건 내 능력의 부족으로 보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공부를 안 하거나 오히려 놀러 간다거나 이런 행동을 통해서 나에게 일부러 핸디캡을 주는 거예요. 장애를 주는 거예요. 즉 내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좌절감 아니면 비난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방어 행동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보상에 대한 민감도는 어느 정도 유전적으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새로운 보상들을 찾아내서 점점 더 효율성에 몰입하는 그런 정도를 결정한다고도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 아마 들어보셨어요. 도파민의 기능을 어느 정도 결정하는 그런 유전자가 있거든요. 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서양 문화에서 태어나게 되면 극단적인 개인주의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근데 반대로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동양 문화에서 태어나게 되면 극단적인 집단주의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 뭔가 보상에 대한 민감도, 보상을 추구하는 어떤 경향성은 유전자가 결정하지만 그게 어떤 쪽으로 갈지 방향성을 결정하는 건 문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를 습득하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타인의 평가에 별로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경향성의 생물학적인 원인이 있느냐, 그런 질문 관련해서 최근에 뇌과학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 뇌수용 감각이라는 겁니다. 인테로셉션이라고도 불러요. 신체, 장기들이 뇌로 보내는 신호들을 뇌가 받아들이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그 민감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 신호를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간단하게 측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흔히 보는 심박 측정기를 이제 손에다 착용하고 1분 동안 당신이 얼마나 심박수가 뛰는지를 한번 세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고한 값하고 실제 측정된 값을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값이 작은 사람은 민감도가 높은 사람이에요. 차이값이 큰 사람은 민감도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죠. 근데 재밌게도 이 민감도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자기 조절 능력이 뛰어나고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외부 평가에 그렇게 많이 영향받지 않고 계속 자기만의 어떤 균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어찌 보면 신체로부터 오는 신호들의 민감한 정도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그런 증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건 이제 사람마다 뭐 천차만별일 수 있겠죠. 부모의 양육 방식, 그리고 뭐 또래 관계, 그리고 이제 뭐 직장에서의 뭐 사회적 관계, 이런 여러 가지 후천적인 문화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이 유전적인 요인이 어떤 방향으로 이제 발현될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사실 SNS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점은 이 세상에 대한 정보를 약간 왜곡된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점일 것 같아요. 뭐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최고의 순간,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긍정적인 면들만을 대부분 SNS에 올리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습득하게 되는 사회는 굉장히 왜곡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나의 상태와 계속 비교를 하게 되면 그런 데서 굉장히 큰 괴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자존감의 불균형을 계속 만들어내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이걸 적절히 해소해야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게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은 우리가 일상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나를 좋아하는지 이걸 사실 알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걸 끊임없이 우리는 알기 위해서 많이 노력은 하지만 사실 굉장히 애매한 정보들이고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SNS는 이런 정보를 아주 정량화해서 수치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좋아요의 개수라든가 조회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뇌가 굉장히 좋아하는 효율적인 보상인 거죠. 그 사람이 내가 얼마만큼 타인에 의해서 인정받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호감을 보이고 있는지를 굉장히 정량화된 수치를 보여줘요. 사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끌려들 수밖에 없는 거죠. 효율성을 추구하는 데는 이렇게 효율적인 정보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거기에 이제 끌려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게 또 다른 SNS의 중독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어떤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화를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자존감 불균형은 이미 만들어지고 있고 나름대로 해소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건 뭐 학대라든가 무관심, 방임, 그리고 뭐 너무 지나친 기대, 이런 것들이 다 자존감 불균형의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런 순간에 그 아이가 자신의 어떤 자존감 불균형의 원인을 들여다보고 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할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좀 더 왜곡된 방식으로 이걸 해소하는 방법들이 점점 반복되고 이게 습관으로 굳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혼을 많이 낸다거나 너무 엄한 부모 밑에서 크게 되면 그런 자신의 어떤 행동의 원인을 잘못된 방식으로 귀인하는 태도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숨기려고 한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자존감 불균형의 원인을 찾아서 이걸 해소하지 않고 잘못된 방식으로 해소하는 방식이 점점 습관으로 굳어진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유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인정 욕구가 거기에 투여되는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성적을 받아왔을 때, 그리고 어떤 잘못된 행동을 사람들 앞에서 했을 때, 그리고 원하지 않았던 대학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럴 때 너무나 큰 실망감을 느끼게 될 수 있는데 그 실망감의 어떤 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아이를 통해서 자신이 인정받고 싶었던 욕구가 거기에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그 욕구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훈육을 하게 되는 그런 행동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아이에게 그대로 투사될 수도 있고 아이들의 자존감 불균형이 원만하게 해소되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들도 양육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의 원인들을 들여다보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양육 방식을 끊임없이 고민해내고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인정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도구나 어떤 전략으로서 아이의 훈육을 표출하는 행태가 달라진다면 그게 결국에는 아이에게도 계속 잘못된 방식으로 대물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그 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장 효율적인 가치에 계속 끌리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들을 보지 못하고 어떤 획일적인 가치에 계속 끌리게 되는 거죠. 성적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가 규정한 가장 획일적이고 효율적인 가치에 내가 꽂혀서 그것만이 유일한 어떤 가치라고 계속 아이에게 주입하게 되면 나의 어떤 효율성에 사로잡힌 어떤 알로스테시스의 과부하가 아이에게까지 이제 전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이제 자존감 불균형을 경험할 때 그때 그 순간 스스로의 인정 욕구를 인식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인정 욕구를 인식하는 데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시작될 수 있고요. 그걸 인식하지 못할 때 자기 비하에 빠지거나 지나친 어떤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원인을 타인에게 돌려서 타인을 비난하는 행동으로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인정 욕구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이걸 왜곡된 방식으로 표출하는 그런 자기 방어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정 욕구를 경험할 때 그리고 인정 욕구를 통해서 자존감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정확히 찾아가는 자기 감정 인식을 통해서 많은 경우 균형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인정 욕구가 표출될 수 있다, 거기 스며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정 욕구 때문에 아이에게 혼을 내고 있다라는 걸 알아차기가 굉장히 어렵고 알아차리더라도 그걸 이제 부정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아이가 갑자기 너무 미숙하게 행동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만큼 따라오지 못하거나 이랬을 때 부모들이 굉장히 조바심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 이면의 동기를 보게 되면 내가 아이를 통해서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욕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럴 때 그 인정 욕구를 인식을 하게 되면 그 상황에서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양육 행동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이 감정이 표출하는 행동이 그대로 나타나게 될 때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아이에게 또 다른 자존감 불균형의 원인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는 거죠.
사실 그 감정이 폭발하는 그 순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그 감정은 폭주기관차처럼 그냥 휩쓸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 순간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 순간에 그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는 건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할 거고 많은 기간이 또 필요할 거예요.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 감정이 지나간 뒤에 이걸 다시 되짚어보는 훈련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감정이 생기기 전에 이걸 예측할 수 있는 시점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점점 빨라지게 되면 나중에는 아예 그 감정을 유발하는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는 행동까지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미 만들어진 발생한 감정을 억누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감정 조절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상황으로 아예 들어가지 않는 그런 선택을 미리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느꼈던 감정들을 반추하고 그거의 원인들을 찾아가는 그런 훈련들이 계속 반복되면 결과로 이제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담사, 상담심리사,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당연히 받을 수가 있고요. 그분들이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전문적인 방법들이 있긴 하겠지만 많은 경우는 스스로 이제 감정의 원인을 찾아갈 수 있게끔 그걸 이제 옆에서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고 계신 전문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직접 보기 어려울 경우 그걸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때 훨씬 더 잘 해결할 수 있겠죠.